지금 여러분이 주머니에 넣고 계신 그 10,000원짜리 지폐, 사실은 매 순간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시한폭탄일지도 모릅니다. 환율 1,500원 돌파라는 뉴스를 보며 그냥 물가가 좀 오르겠거니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대한 재앙의 전조를 완전히 놓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고 해외 직구가 비싸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경제 시스템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기 직전이라는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거든요. 실제로 2026년 현재 이란에서는 화폐 가치가 종기 조각이 되면서 수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이미 국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1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이 도미노 현상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만 안전할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등잔 밑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저는 15년차 전략가의 시선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처참한 폭락장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그 생생한 공포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가감없이 연결해 보려 합니다. 당시 서울의 상징이었던 음마 아파트가 2억 원대까지 수직 낙하하고 종합주가지수가 200포인트대로 처박혔던 그 비극이 왜 2026년 오늘날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파헤쳐 드릴게요. 사실 환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의 체력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거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장을 짓기보다 이미 들어온 돈을 빼내 나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무려 5배나 많다는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미국과 유럽의 큰손들이 한국 시장에서 짐을 싸겠다고 엄포를 놓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고 반도체와 자동차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원화의 힘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원화의 결제 비중은 고작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계 4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비기축 통화의 서러움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1,600원을 찍었을 때는 미국과 일본이 수백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라는 생명줄을 던져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우방국들은 이미 싸늘하게 등을 돌렸고, 우리는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거친 파도 한가운데 던져져 있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원화는 이렇게까지 힘을 못 쓰고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국가의 방어막인 외환 보유고의 실체가 사실은 모래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말이죠. 97년의 비극을 겪지 않았던 대만과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한국의 현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4,300억 달러라는 외환 보유고 수치, 참 든든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진짜 원인을 파헤치려면 먼저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거든요. 여러분, 국가의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 GDP의 고작 22%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성적표인지 체감하기 위해선 옆 나라 대만의 사례를 꼭 봐야 합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덩치는 작지만 외환 보유고를 무려 GDP의 80%까지 꽉꽉 채워두고 있어요.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그들이
왜 6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달러를 쥐고 놓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1948년 중일 전쟁과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입으로만 동맹을 외치는 나라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요. 오직 내 주머니에 든 달러만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그 처절한 믿음이 지금의 대만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1997년의 비극을 겪고도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그래도 4,300억 달러면 세계 9위 수준인데 괜찮지 않나?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 원화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 통화가 아니에요. 달러, 유로, 엔, 위안, 파운드처럼 석유를 사오거나 국제 결제를 할 때 바로 내밀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원화의 존재감은 0.1% 수준으로 세계 4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파도가 덮치면 우리 돈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해진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그 4,300억 달러의 내용물입니다. 그중 당장 현금으로 꺼내 쓸 수 있는 달러는 고작 200억 달러 남짓에 불과해요. 나머지 90% 이상은 미국의 국채나 주식, 채권 같은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시장에 급격한 혼란이 와서 달러가 급히 필요한데 당장 팔리지 않는 주식과 채권만 들고 있는 꼴이죠. 전쟁터에서 총알이 떨어졌는데 금괴만 들어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장 장전할 총알이 없으면 패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의 투기 세력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덩치만 컸지. 실제로 내줄 현금은 부족하구나. 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그들은 가차없이 원화를 팔아치우고 달러를 회수해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은 바로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였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약속 말이죠.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생명줄마저 무참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국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냉정하게 등을 돌린 걸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훨씬 더 가혹하고 현실적인 대가였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수천억 달러의 향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차가운지 아세요? 우리는 무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 쏟아붓기로 약속했습니다.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심지어 미국의 해양 조선업을 부활시키는데 우리 돈 1,500억 달러를 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냉혹한 계급 사회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는 기축통화국이라는 5개의 절대 강자가 존재합니다. 미국 달러, 유럽 유로, 일본 엔, 중국 위안, 영국 파운드. 이 5나라가 발행하는 돈은 전 세계 어디서든 석유를 사고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무적의 쿠폰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화는 어떤가요? 기축통화국 문턱에도 못 간 비기축 통화입니다. 그런데 IMF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푼 나라 중 하나로 꼽혔거든요. 돈을 많이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중에 원화가 흔해지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이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작년보다 국가 예산을 8%나 올려서 728조 원이라는 역대급 예산을 짰고
추경 예산으로 40조 원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 재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에겐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스스로 떨어지고 있으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와 무제한 달러 교환 약속을 맺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율,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정부는 52%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건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기축 통화국의 현실을 무시한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기축 통화국인 미국이나 일본은 빚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네 돈을 찍어내서 갚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같은 나라가 빚을 내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는 외국인들이 보기에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자들이 분석한 실질적인 국가 부채는 공기업 부채와 군인, 공무원 연금까지 합치면 이미 GDP의 130%를 넘어섰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밖에서는 달러를 빌려주지 않으려 하고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원화 가치를 깎아먹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으니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치솟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위기 신호가 터져 나오자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들이 하나둘씩 뿌리째 흔들리며 한국을 탈출하고 있거든요.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왜 한국 대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짐을 싸지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법인세 평균이 11%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오히려 1%를 올려서 26%가 됐거든요. 반대로 미국을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21%인 법인세를 15%까지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10% 이상 저렴한데 공장을 지으면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퍼주는 나라와 세금을 더 내라고 압박하면서 규제만 늘리는 나라 중 여러분이 기업 총수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2026년 올해만 해도 삼성전자가 무려 60조 원을 들여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완공하고 현대자동차도 3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지어졌어야 할 최첨단 공장들과 수만 개의 일자리가 지금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노란봉투법 같은 강력한 노동 규제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정말 투자하기 무서운 나라라는 인식이 박혀버렸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나 유럽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규제들이 계속되면 아예 한국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대놓고 경고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는 직접 투자로 들어오는 돈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짐을 싸서 빠져나가는 돈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나 더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청년들의 피눈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45%밖에 안 된다고 하죠. 이건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람을 뽑고 공장을 돌릴 이유를 못 찾게 만든 국가와 정치권의 책임이 정말 큽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믿고 있는 곳들의 실상도 알고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45%가 외국인 소유이고 우리가 월급을 맡기는 국민은행은 무려 8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결국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대주주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는 셈이죠. 쿠팡이나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주가 누구냐를 떠나서 그 기업이 어느 나라 국민을 고용하고 어디에 세금을 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나마 있던 기업들마저 법인세와 노조 문제 때문에 베트남으로, 인도로,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화수분인 대기업들이 떠나고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구조적인 모순이야말로 환율을 끌어올리는 진짜 주범입니다. 돈은 빠져나가고 일자리는 메말라가는 이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낡은 규제의 틀을 더 꽉 조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타고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쇄국 정책의 늪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규제의 사슬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국가 경제의 숨통을 어떻게 조이고 있는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21세기판 쇄국 정책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단적인 예로 우버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 하나면 내 차로 돈을 벌고 남의 차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우버가 일상입니다. 하지만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철저히 금지되어 있죠. 진정한 우버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자기 집 자가용을 가지고 남는 시간에 택시 영업을 하며 학비를 벌고 용돈을 버는 구조예요. 제가 해외 출장을 가서 우버를 타보면 기존 택시보다 30% 이상 저렴하고 서비스도 훨씬 좋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우버나 타다 같은 신산업이 제대로 허용됐다면 지금 청년 일자리가 최소 30만 개 이상은 더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존 택시 업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와 정부는 혁신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우버는 막았는데 정작 택시 요금은 2배나 올랐습니다. 소비자도 손해고 일자리를 찾던 청년들도 기회를 잃었으며 오직 기득권의 벽만 더 높아진 꼴입니다. 이건 마치 1870년 개화기 시절 전 세계가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고 문명을 발전시킬 때 우리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쇄국 정책을 폈던 그 어리석은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전 세계 1위,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20%를 공급하고 반도체도 1등인 나라에서 정작 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은 금지라는 딱지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이런 낡은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으니 경제 성장률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고작 10% 수준입니다. 미국이 3%, 인도가 6과 7%씩 달려나갈 때 우리는 거부기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판이 닫힌 경제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좋은 나라에서 우버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느냐라고 묻죠. 정부가 입으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표를 의식해 기득권의 손을 들어주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뺏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기업하기 나쁜 환경, 일하기 힘든 규제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도 국가의 고가는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와 생산성 없는 곳에 쏟아부어지면서 국가 부채는 이제 통제불능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12%라고 발표된 국가 부채율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를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728조 원이라는 예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더 암담해집니다. 전체 예산의 약 10%는 국방비로 나가고 무려 33%인 3분의 1이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물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 생존형 복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찬성해요. 하지만 문제는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벌이는 선심성 복지입니다. 노인 요양비나 기초생활지원비를 무분별하게 올리다 보니 정작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키워야 할 생산적 복지에 쓸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우리 인구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이다 보니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 현금을 뿌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부족한 복지 예산을 메우기 위해 국가는 계속해서 빚을 냅니다. 나라가 보증을 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시기죠. 정부는 이렇게 쌓인 국가 부채율이 52%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무서운 눈속임이에요. 우리 학자들이 공기업 부채와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처럼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 보니 2026년 1월 기준 실질 부채율은 무려 130%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LH공사 같은 곳은 부채율이 1000%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공기업들의 부실은 결국 국가 전체의 신용도를 갉아먹는 암세포가 됩니다.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라는 방패도 없는데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제2의 외환 위기가 터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쥐고 있는 실제 현금 달러는 고작 200억 달러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당장 팔기 힘든 자산에 묶여 있으니까요. 우리가 믿고 있던 경제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사실은 아주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꼴입니다. 미국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한테 간접 투자하지 말고 직접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삼성과 현대가 눈물을 머금고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안의 달러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전쟁이에요. 환율 1,500원은 그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대만이 보여준 소름 돋는 생존 전략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대만과 한국은 사실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둘 다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죠. 하지만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 DNA예요. 대만은 1948년 중일 전쟁과 국공 합작을 거치면서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심지어 혈맹이라 부르는 우방국조차 결정적인 위기 순간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국가 GDP의 80%에 달하는 6천억 달러라는 비정상적일 만큼 많은 외환 보유고를 비축해둔 겁니다. 전쟁터가 터지든 경제 위기가 오든 오직 내 금고 속의 달러만이 정답이라는 걸 아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1997년 IMF 당시 우리를 가장 먼저 버린 게 누구였는지 잊어선 안 됩니다. 한국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가장 먼저 채권을 팔고 나간 게 바로 일본과 미국이었거든요. 국제 금융시장은 우정이 아니라 오직 냉혹한 계산만이 지배하는 정글입니다. 적정한 외환 보유고에 대해 IMF는 7천억 달러를, 국제결제은행은 9천억 달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준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방패는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 파도는 더 거세지고 있는 꼴이죠.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환율이 1,600원을 넘고 내년에는 1,700원까지 치솟을 확률이 무려 84%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이 시계는 더 빠르게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 위기는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진짜 가치가 오르는 실물 자산, 즉 부동산이나 우량 주식,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원화 예적금에만 돈을 묻어두는 건 햇볕 아래서 녹아내리는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구석을 들여다봤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외치는 최후의 경고음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낡은 규제를 혁신해서 달러가 다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국가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 생존법을 찾아 공부해야 합니다. 결국 경제를 아는 것이 내 가족과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1997년의 비극이 2026년에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원화에만 편중된 자산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등잔 밑에 경제학이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절박한 제언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앞날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